오늘 초대한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슈퍼개미로 노블리제 대표 배진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슈퍼개미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뉴스 검색을 좀 했더니 뭐 지분 공시를 한 게 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지분 공시 해보고 싶은데 네. 지분 공시하려면 한 몇 프로 정도 매입을 해야 돼요? 일단 5% 이상 했을 때 이제 지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 그거 뭐 한 번 하려면 뭐 최소한 몇십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작은 종목을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경우 네네. 많이 매수하면 나중에 팔기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네네. 이유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냐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사서 많이 먹자는 전략이고 또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어쨌든 잘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네. 크게 먹을 수 있고 또 신고를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회사가 좋아서 많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 좀 자극을 줘서 회사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예. 대주주가 됐으니까. 네, 네. 조금씩 이렇게 회사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보통 일반 소액주주 때는 소통이 아무래도 좀 안 되죠. 안 되니까 대주주가 되면은 그래도 회사에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좀 더 소통이 되고 좀 회사에도 좀 자극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액주주들이 보통 회사에 전화하면 주식 담당자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 간단히 물어보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하면 대표님하고 통화해요? 아니요, 대표님은 통화를 안 시켜주죠. 안 시켜줘요? 안 시켜주는데 이제 뭐 임원분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많고 대표분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 그 회사가 나가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만나줍니다. 아니면 주주총회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되죠. 주주총회 장소 이제 의장으로 보통 이제 대표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때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다시 대표님이랑 뭐 담화를 나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가치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주 큰 액수 양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잘 굴러가는 회사 그냥 해가지고 기다리는 건가요? 잘 굴러가는 회사들은 그냥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뜻하지 않게 회사가 예를 들면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회사한테 이제 좀 예를 들면 변화를 좀 요구하는 거죠. 회사가 뭐 좀 너희들이 이런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을 때 너희들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아니면 이제 실적을 더 잘 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사업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조언들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5% 이상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신고가 들어가면 매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뜻하지 않게 그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여튼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수백억 대의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이 주식의 슈퍼개미로 되셨는지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네. 저는 제가 이제 흑수저다 보니까 사실 뭐 사업을 원래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종류의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있었는데 사업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돈도 어느 정도 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조그만 사업을 해보니까 이 작은 미천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 100만 원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특히 빌리려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창업에 대한 제도들이 상당히 좋아서 청년들이라든지 또 사업을 아이템만 좋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주변에서 이제 돈을 한번 빌려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친구들이 그래서 뭐 돈 100만 원도 못 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체질상 또 남한테 돈 빌리는 거 별로 이렇게 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러면 아버님 반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깨닫고 항상 이제 주식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IMF가 터져서 기회가 왔다 싶었던 거죠. 그러게요. 진짜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본 슈퍼개미 분들 보면은 그 종잣돈을 크게 마련한 시기가 전부 그 IMF 이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하루는 대표님하고 비슷한 투자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 이렇게 월터 실러스라는 거예요. 그분은 월터 실러스라는 분이 그래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여튼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 전략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도 아버지가 또 스승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세상의 끔찍한 일들은 모두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아버님한테서 제대로 배운 거죠. 그 아버님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이거를 이제 깨닫고 아들한테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아버님이 어쨌든 스승님이시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그 기회가 좋다 해도 그 500으로 종잣돈을 삼아서 이렇게 수백억 대의 자산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텐데 어때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좋은 투자 습관 혹은 스킬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습관은 일단 성공의 요인. 첫 번째는 일단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요.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사면 잘 안 판다? 사면 잘 안 파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기질인 것 같은데요. 좀 세상을 보는 해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빨리 읽는다든지.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이 대부분 다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빨리 그 타이밍에 잘 맞게 읽어서 성공하잖아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이게 타이밍이 내가 너무 빠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걸 대부분 다 단기간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큰 수익을 위해서 보통 뭐 단기간에 뭐 100% 수익이 나려고 투자들은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안 오르면 팔아버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주로 이제 100% 이상이 날 때만 파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사면 그런 어떤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매도할 때는 그 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언제 타이밍. 보통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주로 타이밍을 주로 이제 반대로 남들이 많이 사줄 때 뭐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남들이 주로 팔 때 주로 사는 편이고 주로 소외됐을 때 그리고 남들이 이제 알아서 미인주가 됐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래도 그전에는 주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 없는 종목을 사놨다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합니다. 네, 그것도 일단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이제까지 보면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몇 개월? 몇 년? 뭐 짧게는 이제 몇 개월 내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는 많이 못 샀을 때고 많이 샀을 때는 대부분 다 몇 년 뭐 짧게는 뭐 1년에서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분 공시하고도 그렇게 수익을 냈던 적이 있나요? 지분 공시하고 대부분 다가 이게 뭐 제가 지분 공시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가 거의 뭐 1000% 이상씩 올랐습니다. 1000%? 네네. 보통 기간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뭐 짧게는 뭐 3년에서 한 5년, 7년 뭐 이렇게 3년에서 5년, 7년 이렇게 기다렸던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했네요. 네네. 그렇군요. 장기 투자. 그 중소형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뭐 1000%씩 수익이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예. 그러면 그러한 중소형주를 고르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선택하는. 예.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수십억 그 이상의 돈을 넣을 때는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거는 비법인데. 조금만. 어쨌든 뭐 자산 가치가 높고 뭐 자산 가치가 좀 있고 회사가 일단 재무제표 자산 가치가 있고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신사업이 새로 뭐 추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선정을 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완전 탈바꿈이 되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네네.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주 좋지 않고 그냥 평범하거나. 네네. 아니면 평범하거나 뭐 안 좋거나. 좋거나 뭐 평범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기업들에서 보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법이라 이거 참 여쭤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네. 그래도 제가 알아도 잘 못 따라해요. 그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게 되나요? 뭐 그거는 뭐 탐방을 가서도 찾을 수도 있고 자주 뭐 이렇게 이렇게 회사랑 통화를 하면서도 찾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상 이제 그런 스킬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 지금 부진한 사업이 몇 년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 혹은 경영진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게 더 큰가요?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경영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죠. 경영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이제 내가 경영진이면 이럴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내가 경영진이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역으로 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경영진이 내가 대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까지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그 경영자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막 상장 폐지로 결정 한번 잘못하면 훅 날아가잖아요. 또 네. 작은 회사들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대주주 지분이 작은 회사, 대주주 지분이 작은 회사, 마음대로 못 하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그리고 3년 이상 적자인 기업,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피한다. 그런 기업들을 피하면은 거의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대주주의 지분이 높을수록 애착심이나 자기 전 재산이니까 그렇죠. 더 잘할 수 있다. 오너십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대주주가 또 많이 가진 기업이 좋긴 좋은데 또 너무 나이가 많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속 증여 때문에. 경영 올드한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유산. 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또 싸워서 오랫동안 투자를 시간과 잘 싸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싸워야 되니까. 네, 싸워야 되고 시간과 싸워야 되고 걔들은 왜냐하면 상속 정리 전까지는 이익을 계속 편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해서는 내가 봐서는 이 정책 당국에서 상정법을 개정하든지 세율을 좀 낮춰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 대기업들은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 이제 소액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화제라기보다 이슈가 되고 있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 3억으로 낮추는 거. 이거 보통 뭐 주식 투자하면 뭐 이상 될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정말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되나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이제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또 세금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기반을 닦여서 뭐 이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물론 저한테는 뭐 손해가 더 많겠지만은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없지만은 지금 그치 이렇게 주린이라든지 2030 세대라든지 최근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자산불을 먼저 일으켜서 경기를 일으키자고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불을 일으켜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국에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은 좀 더 키워서 캐파를 키워서 그다음에
나중에 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하면은 반발심도 훨씬 적을 건데 지금은 경기가 싹 살아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과일을 따서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또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상당히 위축시키죠. 지금 뭐냐면은 매년 지금 우리가 박스피로 있었던 게 그런 과세 때문에 물론 옛날에 그 정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과세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기 완화 정책을 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박스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서 사면 또 내려가고 네네. 또 이게 계속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쭉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네네. 그 어떠세요? 개인들이 정말 주식 투자하기는 미국 시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 시장에서도 그 이상의 어떤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더 쉽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의 글로벌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근데 타이밍인데 제가 봐서 항상 우리 최근에 제가 모 채널에 가서 미국 주식을 땡가람 하지 마라. 개인 투자가들은. 그랬더니 뭐 댓글이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이게 상투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산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많이 샀지만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 자꾸 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아직도 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그때 다 산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했어요. 지금도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정말로 좋아 보일 때가 그때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007년에서 8년이 또 중국 시장이 인사이트 펀드가 그때 미래에셋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막 열광이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이 약간 나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그때 인사이트 펀드가 있는 그때 중국 시장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시장이? 네, 너무 이렇게 고퍼 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네. 어떠세요? 이제까지 그 돈을 벌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통 대세 상승기가 있고 네네. 이렇게 박스권 내서 하락기도 있고 네네.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는 대세 상승기에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제 필명이 저삼고팝이라고 하는데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오히려 역배열이나 저점에서 주로 사고, 저점에서 사고, 제가 저까지 그러면 음봉일 때 오히려 사고, 이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게 코로나 그때 위기 때 거의 1400까지 떨어졌잖아요. 1400, 4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100% 이상, 100% 가까이 올랐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다면 10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샀다면 170% 거의 약 2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저점에서 사는 게 대세 상승기에 사는 것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근데 그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데 제 같은 게 추천드리고 싶은 항상 좀 남들보다 딴 생각으로 역발상인 전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오히려 위기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오히려 항상 내한테 수익을 많이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사고 장기 보유죠. 그렇죠. 또 회사도 봐야 되고 장기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대세 상승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은 자산부 1차 자산부의 장세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자산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보통 1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있어요. 하락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채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파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3파 실적 장세가 나와요. 그럼 이제
실적 장세는 어떻게 나오지? 1파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뭐 가전제품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는 장세가 나와요. 그럼 이제 3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무릎에서 산다는 게 요 3파를 먹는 지금 구간이라고 시점이 무릎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파 조정기에 잘 사서 뭐 요번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이번에 뭐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니까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로 나타나는 이제 3파 실적 장세가 나타나요. 보통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상승인데 3파 상승이 자산 불허로 인한 실적 장세고 5파 상승이 실적으로 인한 다시 고용이 창출돼요. 고용이 창출돼서 고용된 사람이 쓰는 장세가 5파 장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고용된 사람이 너도나도 고용률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럴 때 실업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막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 신호가 보이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뭐 그런 너희들 하지마 하는 시기가 아직 안 한 거죠. 정부 정책 당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인이 줄 때가 올 거죠. 버블이 낄 때 이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게 예를 들면 버블이 끼니까 야 하지마 하는 규제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주식은 지금 해 하는데 딱 3억 대주주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해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라든지 돈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고급한 내가 3억만 좀 딜레이만 시켜준다면은 완벽한 확장 정책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야당이 뭐 16명에서 이번에 3억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뭐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이걸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가족 합산제도 폐지하겠다. 이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나는 이게 더 우려스러운 게 왜 우려스럽냐면은 이게 여당에서 발의했으면은 사실은 좀 더 정부가 신경 쓸 텐데 야당에서 발의를 해서 이거 큰 이제 큰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왜냐하면 얘들이 발의했으니까 해주고 싶겠어요. 또 이게 그게 더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을 아직은 그 주식을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낮은 가격대에 이제 정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 금융자산 쪽으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이게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익 실현하고 떠나는 거냐, 아니면 더 있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앞으로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동학개미 운동은 과거처럼 이미 실패로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어쨌든 성공한 거죠. 어쨌든 현재 시점은 성공한 거죠. 성공을 했는데 이제 늦게 들어온 동학개미라고 해야 되나? 늦게 들어온 개미들은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내가 봐서는 상장 이슈 때문에 많이 들어온 개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개미들은 또 좀 많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들어온 공모주 펀드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뭐죠? 빅히트? 응? 빅히트. 예. 빅히트 뭐 고점 상한가에서 산 사람들은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몇십 프로씩. 네네. 근데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런 그 보통 그 막 상승하는 뭐 불타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던데 올라가는 거에 그 올라타고 하는 그러한 투자 습관,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인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초보 때 주식 투자할 때 똑같이 불타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뭐도 이렇게 특히 이게 심리라는 게, 투자라는 게 보면은 이 양봉이 나오면은 막 사고 싶은 거 쓰는 게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전에 가만히 있다가 딱 양봉이 나오면 딱 살려고 하는데, 그래 그때 딱 사고 나면 이렇게 오히려 뭐 꼬치가 나온다든지 오히려 음봉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전에 신기하게도 예를 들면 상한가를 잡다든지 따라잡았어요. 근데 내가 샀어요. 오늘은 운 좋게 상한가를 따라잡았는데 보통 상한가를 지금 여러 번 치고 이러잖아요. 따라잡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잡으면 안 가는 거예요. 다음날에 하락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예를 들면. 그러고 또 내가
신용으로 샀어요. 예를 들면 미소라고 하죠. 옛날에 1,0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 있으면 막 5,000만 원씩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샀을 때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하여튼 5,000만 원씩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나면 그래도 살이 떨릴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씩 샀으니까.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그날 다음 날부터 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이틀째 이제 억지로 팔아야 되는 시점에 항상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력들이 이거 다 알고 있나? 내가 산 걸 어떻게 알았지? 보통 그런 얘기 많았죠. 세력은 다 안다. 다 안다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내가 세력이면은 개인들이 샀잖아요. 그럼 이게 샀을 때 이틀 동안 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주면은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대금이 나오는 것들을 그냥 더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항상 그래서 한 2, 3일, 이틀 이상은 조정을 주더라니까요. 보통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타기보다는 좀 이렇게 눌림목이나 이렇게 조정 줄 때 사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제가 이때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쫓아가서 매매했을 때 항상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러한 어떤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단타를 생각하고 하는 투자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단타로. 근데 개인이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뭐 제 주변에 단타로 거의 매일매일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직원 중에도 이제 제 직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하던데 단타로 매일매일 버는 직원이 있어요. 매일매일. 뭐 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버는 직원이 있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원칙을 빨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거의 사실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프로죠, 그 사람들은. 프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떠한 패턴에서 어떠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어떠한 패턴에서 팔고 나오는 그리고 이거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성률을 많이 높이는 그 전략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손절하고 어떨 때는 기준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걸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를 거듭해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거기에서 장단점은 이제 큰 돈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 소액으로. 왜냐하면 뭐 10억 단위로 몇십억 단위로 사고 팔고는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노스컷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몇억 단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몇억 단위를 해서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많이 벌던데 제 주변에도 뭐 몇십억, 30억, 뭐 50억 뭐 이 정도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거의 이상은 잘 못 봤어요. 100억 넘어가는 데이 트레이더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프로고 그 과정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 분들인데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봐서도 최소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매매 연습을 하고 내가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1년 정도 매매 연습을 하고 데이터를 자기가 실패했던 데이터, 성공했던 데이터를 다 쌓아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장 안전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있는 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좀 게으른 전략인데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게으르게 큰 돈을 벌는데 트레이더들은 정말 열심히 어떻게 뭐 이슈가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또 종목이 거래량이 많은 거 뭐 누군가 들어오는 그다음에 뭐 거래 대금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또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서 거의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밥도 밖에서 못 먹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 그래서 앞에서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잘할 자신이 있어요. 잘할 자신인데 나는 근데 이걸 붙어 있어서 이걸 못 하겠더라고. 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붙어서 이걸 접목시키기가 이게 성향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그 개인 투자자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식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그게 정말 그 프로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그 개인 투자에게 적합한 어떤 투자 행위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투자 원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동학개미라는 어떤 그 많이 들어왔던 그 투자자들이 다시 쑥 빠져나가는 하나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차피 아까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니까 뭐 아까 3억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뭐 미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사실 물량 부담이 있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받는 난 사람들은 일부 엑시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엑시트를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래서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이 샀다면은 조금씩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또 샀다가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고점에서 양봉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수로 샀다든지 뭐 신용으로 샀다든지 뭐 그걸 뭐 지금도 보니까 신용잔고가 뭐 17조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은 떨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 반대매매라든지 이걸 못 이겨내는 거죠. 팔게 되면서 주가를 하락을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로 네네. 내가 10% 벌 거 이렇게 하면 20% 벌 수 있고 30% 벌 수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한 생각에는 이제 자신감이 바탕이 되는 건데 그 해보면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보면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잘 맞았겠죠. 맞으면은 신용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뭐 저를 한번 찾아오신 분이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됐는데 한 뭐 4억을 벌었더라고. 하여튼 뭐 3, 4억을 벌었던데 찾아왔던데 근데 신용이 또 한 2, 3억을 썼더라고. 그래서 3억인가? 그래서 썼길래 지금부터 신용을 좀 줄여라. 한 달 전인가 보다 찾아왔는데 그래서 신용을 좀 줄여라. 지금 나이가 젊어서 그래도 상관없는데 나이가 젊으니까 자기가 월급 버는 한도 내에서만 그 신용을 써라. 그 이상은 내가 봐서는 한 최소 반 이상, 3분의 2는 신용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신용으로서 계속 돈을 벌었으니까 승승장구할 거 아니에요. 네. 승승장구 하다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는 게 이제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신용을 이제 또 황치를 치렀을 때 이제 하락장이 올 때 그 질렀는 걸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했듯이 4억 중에 3억이잖아요. 썼으면은 순식간에 그럼 사실은 1억 한 20, 30%만 빠져도 날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일치하는, 지키는 전략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제가 그 IMF 이후에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을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 번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주식 저도 올해는 뭐 한 20년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제가 이렇게 선배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하게 돼요. 한번 일단 발을 들이놓으면. 왜냐하면 이게 주식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또 우리 하게 되면 또 물론 투자하면서 수익이 나면 더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맨날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또 계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빚을 내서 해서 잘못된 거나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레버리지 때문에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 듣고 사서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모르는데 야, 너 회사에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듣고 된다더라 샀는데 그 회사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상한 회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보통 세력이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세력이라는 말은 사실 거기에 포함된 뜻에는 그 작전 세력, 그러니까 네네. 작전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이 냉정해지고 뭐 아주 그 촘촘해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짜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게 하던 사람들은 많이 잡혀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죠. 네. 선수들이.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얘기 듣기로는 뭐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방에 있으면은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도끼나 칼 꽂아놓고 꽂아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한 사람이 먼저 팔아버리면 망하니까.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IP가 같은 IP에서는 다 추적이 되니까 이제 더 교묘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리딩방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 리딩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을 한두 번 수익 줬다가 또 이런 거 자기들이 팔아먹을 때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살 때, 이거 괜찮대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전부 그런 얘기인 거야. 이거 지금 조금 있으면 뉴스 나올 거야. 네네. 뭐 네네. 지금 작전 나올 거야. 네네. 괜찮아. 지금 사야 돼.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악마의 속삭입니다. 아, 너만 알아. 이런 너만 알아 정보는 항상 그게 왜 그럴 때가 많냐면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좋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주주만 알고 있거든요. 그 대주주만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차명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채우지 누구한테 이제 시시를 한다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래서 되고 나면 이제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이렇게 돌아서 진짜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돌아왔을 때 대주주 측근 타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올랐을 때 내가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기에 들어올 때는 내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뭐 좋아하는 또 문구 중에 하나가 잡보장경에서 나오는 건데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 이치가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그것이 명확하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자기가 첫째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장을 떠나는 그러한 것이 뭐 일부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이제 뭐 3억 그 대주주 양도세 그 요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문제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요?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다고 봐야죠.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을 잘 봐야 되겠죠. 투자자들은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정책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지금 최근에도 보면 뭐 풍력, 환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거의 뭐 일단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으니까 벌써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요. 실적으로 다 바탕이 되기도 하고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바이든 정책이라 트럼프 정책이 뭐 아까 뭐 10개 유지투자증권에서인가 10가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제일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왜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 네, 흑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클린턴 부인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인들이 참여율이 그전에 이제 오바마 때 68%였던 게 6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봐서는 여기 해리스 부통령이 영입을 하고 대선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봐서는 흑인들도 지지층들이 그러고 많이 확보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번에는 트럼프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바이든이 정책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환경 관리 뭐 아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것이냐 뭐 그런데 내가 봐서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너무 자국 우선주의거든. 그걸 그냥 과감하게 뭐 세게 집행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뭐 밀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는 별로 내가 봐서는 별로 도움 안, 미국 자국에서는 큰 도움이 됐지만, 물론 바이든도 자국 우선주의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신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법인세를 이제 증세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물론 걔들이 뭐 기업도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는 공약에는 돼 있던데
어쨌든 최고 이제 악재가 21%에서 27, 8%로 이제 증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그 7, 8%면 엄청, 6, 7%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지껏 미국 기업이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는 미국 주식한테는 미국한테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그 테마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국내 테마주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확정되는 순간 매도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뉴스에 맞죠? 맞습니다. 확인 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뉴스에 오히려 뭐 팔아라. 그 전에부터 매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일단은 해야 되고 그때도 만약에 그때 이제 이슈가 돼서 또 올라간다면은 그건 마지막 매도 찬스가 아닐까. 그리고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다가 실적으로 나올 쯤에 다시 이제 그 실적으로 아니 그것들이 아까 얘기했처럼 몇 분기 흘러서. 조정이 한참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후에 다시 뭐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텀을 항상 두고. 저는 항상 좀 투자를 좀 이렇게 미리 사두는 걸 좋아하지 저렇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슈가 그 아무런 어떤 움직임 없을 때 살 때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네네. 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줘야 이게 뭔가 힘이 생기는데 네네.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먼저 살 때 그 두렵진 않나요? 잘못 선택하진 않았을까? 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회사에. 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렇게 고를 때 일단 확신이 이제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 선정 기준이 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선정 기준이 들어오면은 제 같은 경우는 가슴이 뛰어요. 바운스가 막 그래요? 뛰면서 이걸 누구한테도 사실은 얘기를 하기 싫은 거죠.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남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같이 하는데. 먹고 살자. 그래서 근데 요즘 근데 하는데 어쨌든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어떻게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이 주식을 사면서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 주식을 해서 사 모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면 땡큐인 거예요. 뭐 계속 사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이렇게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 가격이 오르면 안 좋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찍어둔 주식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사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사 모아서 하여튼 많이 내가 충분히 사 모을 때까지 제발 주가 올라가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사 모읍니다. 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매직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는 길게는 뭐 1년 반 2년 그래도 2년 가까이 산 적도 있습니다. 길게. 그래요? 네네. 그가 진짜 그 아주 먼 그 몇 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사는 오래 것조차도 걸리니까. 예. 주로 이제 제 같은 경우 뭐 거래가 없고 뭐 소외된 주식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같이. 네,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만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죠.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고 자산 가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낮다고 하면 보통 몇 프로 이하? 100% 저놓으면 좋죠. 100%. 100% 이하? 뭐 예. 그래서 한 뭐 200%까지도 크게 상관없는데 100% 저놓으면은 일단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이제 PBR이 0.5 이하, PBR이 0.5 이하, 그러면 자산 가치가 뭐 실제보다 2배가 더 되는 거죠. 원래 자본금보다 2배가 더 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퍼가 5 이하인 종목, 그 다음에 배당이 5% 이하,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네. 이것도 사면 항상 수익이 따블이 쉽게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건설, 은행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좀 더 턴어라운드나 회사가 변화될 수 있는 기업,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기업들,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일단 어떻게 이렇게 서칭을 하나요? 거의 뭐 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시켜서 뭐 이런 조건에 들어오는 것들을 야 검색해서 다 가져와. 가져오면 검색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보죠. 일일이 다 보고 내한테 딱 맞는 것들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뭐 분기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시 조사를 하고 지금 살 게 없을 때는 일단 뭐 충분할 때는 뭐 이렇게 뭐 할 때는 있는 종목에서만 보고 있고 내가 있는 종목을 계속 그 종목만 사야 될 때는 딴 종목을 당분간 안 보고 또 이거 뭐 예를 들면 엑스타고 딴 종목을 찾아야 될 때는 다시 그 중에서 골라서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항상 살 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저평가된 게 틀리니까 또 뭐 뭐냐면 이게 또 올라버렸으면은 내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저평가된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일단 항상 리스트를 이제 뽑아서 그때 내가 사야 될 때 맞춰서 이제 그때 뽑아서 거기서 실현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뭐 은행이나 금융주들, 건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런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적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좋은데 여러 가지는 좋은데 안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렵다, 도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제가 최근에 저희 레슨몬 TV에 내가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읽어라 하는 이렇게 시리즈를 올리고 있고 또 올리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저는 역발상의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어떤 거를 한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여행주를 했어요. 아무도 사지 않는 여행주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여행주를 추천했다기보다는 여행주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여행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 세상의 트렌드를 변화가 되는 거를 미리 선점을 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다들 소에서 여행주들은 다 쳐다도 안 볼 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사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행주를 계속 사모았어요. 계속 사모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던 거는 50% 오른 것도 있고 20%인데 그런데 또 갖다 조정지면 또 사고 이런 지금 제 같은 경우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년에 폭발적인 여행 장사가 나는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역발상의 전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지금 이익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뭉쳐 다 망해가지고 망해가고 있죠. 까먹고 있죠. 그런데 까먹고 있는데 나는 내년이면 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죠. 업종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사실은 2개를 선정해서 레슨몬 TV에 올렸는데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 업종에서 이렇게 종목을 또 선택할 때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1등 대표주를 사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확률적으로 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일단은 요건 많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대형주보다는. 예를 들면 1등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LG화학이 뭐 200% 가까이 올랐지만은 뭐 첨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거는 500%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주소형주 중에서 잘 고르면은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예를 들면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F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래도 500% 가까이 올랐나? 몇백 프로 올랐고 거의 뭐 제가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잘 고르시면 그런 중소형주들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따라 하거든요. 따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용감하게 또 하는데 이게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바이오로 막 돈 버는 게 확 보이고 저쪽에서 이 업종이 곧 무너질 거야 뭐 이런 불길한 얘기가 들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유혹들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처음에 생각을 끝까지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매도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수년간. 그건 이제 자기가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험? 이제 그렇게 벌어본 경험이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가 큰 수익을 난 경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조급증이 많은 것 같아요.
90% 투자자들이 조급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또 이 투자가 항상 내가 사고 나면 잘 안 오르고 오히려 고점, 아까 지금 고점에 사버리고, 양봉일 때 사버리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원래 물타기도 하고 물타기도 해가, 그러면 물타기가 단가도 낮추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딱 이제 올라갔다 기다렸다가 이제 결국 몇 번 반복을 한다, 보통 바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딱 결국은 조금 올랐을 때 아니면 본전 찾았거나 뭐 이런, 아이씨,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럴 때 팔게 된단 말입니다. 맞아. 기다렸다가, 이제 본전 왔네.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했던 월터 슐러스라는 사람도 50%일 때 안 판다는 거죠. 최로 100%일 때, 100%날 때까지. 수익이 100%, 2배 이상 났을 때 전략을, 그렇게 갈 주식을 고르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만의 이제 미인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미인주가 됐을 때는 사실은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건 지금 잘못된, 그러니까 잘 몰라서겠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많이 듣죠.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네. 그런데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게 좀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올바른 스탠다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투자라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가 마인드.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뭐 멘탈이죠, 멘탈. 마인드와 멘탈인데, 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심리적인 공포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 멘탈. 그리고 또 남들이 열광할 때 팔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도 그때도 팔 수 있는 지혜가. 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점 상한가에 잔량이 뭐 1000만 주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럴 때도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팔아버려요. 팔 때가 있어요. 왜?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다음 날에 갔다가, 예를 들면 왜 사람이 심리라는 게 다음 날 쭉 올라갔다가 빠져요. 그러면 빠지면은 이 고점이 내 고점인 거야. 사람이 심리가 이게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 고점이 그럼 쭉 빠지잖아요. 그럼 내 여기 상한가 그 전날 상한가를 깨요. 그럼 또 못 팔게 돼요. 오히려. 어제 상한가가 이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못 팔게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점상에도 일부 매도를 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네. 이거 일부씩 사거나 일부씩 팔거나 하지 않으면 아예 그 거래를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왜 일부 매도, 일부 매수가 좋냐면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살려면은 내가 원하는 수량 사려면 상한가로 막 사버리면 싸게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상한가 가면 솔직히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살 수 있는데 일단 싸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슴을 뛰면서 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사먹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땡큐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떨어지면은 조바심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랑 그다음에 심리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땡큐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 마인드, 네네. 강한 그런 어떤 철학, 이걸 하려면 자기가 어떤 거를 결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언제 팔고 언제 사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쨌든 제 같은 경우는 일단 100% 날 종목 100% 이상에 더 판다고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이하일 때는 계속 사 모으는 거죠. 자기가 수익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어떤 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터 슐러스도 그렇고, 아까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장을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폭락할 때 그때만 잡아내거든요. 제가 원래 저점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보면 저점을 잘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폭락할 때만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끼고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간에 뭐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만 보고 세트. 그러면 그 저점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구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죠.
직무라 이렇게 시장의 직무들은 비관 논자가 많이 생기고 또 당국에서 돈을 풀고 금리도 인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막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점으로 가는 거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특이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지 뭐 저점이 그렇게 나올 때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역발상으로 여행주들이 다들 투명에 나올 때 지금 아직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사모으는 거죠. 오히려 막 여행주들은 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까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모으는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을 볼 때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차트도 중요합니다. 대표님 차트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차트로도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잡아낼 수 있고 뭐 저도 나중에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팅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보는 게 스토캐스팅, 투자 심리도 그다음에 이격도 이 세 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아냅니다. 우리 보통 일봉 이거는 그리고 5일선 뭐 15일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캔들로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캔들로도 잡아낼 수 있고 요거 하여튼 보조지표로도 잡아낼 수 있고 뭐 요거 복합해서 잡아내서 저점 종목이든 시장이든 거의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잘 잡아내는 편입니다. 저점을. 네, 그렇군요. 근데 참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슨몬 TV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거는 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배진하네, 뭐 배진한 네네. 슈퍼 이런 게 하면 됐을 텐데. 예. 제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레슨몬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플랫폼인데 교육 중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육 중개 플랫폼에 사람들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킬러 컨텐츠도 없고 아직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주식을 잘하니까 진짜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든지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든 들어와서 강의를 해라. 그러면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레슨몬 TV를 만들어서 일단은 주식이라도 내가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독자를 좀 늘려서 내가 홍보 채널을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식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제의 홍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대신에 아마 그런데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게 보통 슈퍼개미들 분들 보면은 보통 주식 투자에 이렇게 전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서. 네. 근데 사실 주식 투자 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을 하면 참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과 직원과 뭐 복잡하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어떤 게 더 쉬워요? 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제가 사실 사업체를 지금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처음에 지금 사업체 이렇게 옛날에 만드는 뭐 반찬총국은 다른 대표를 맡아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 직원이 있던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과람 관리 진짜 이게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보려니까 투자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CEO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투자의 길로 전향을 해야지 하고 한동안 투자의 길을 전향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사업에 대한 피가 있다 보니까 끓는 피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이제 좋은 아이템이 떠올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연결하는 플랫폼 앞으로 걸어 다니면서 배우는 시대가 온다. 사실은 그게 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버리니까 전부 다 이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라이브를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잖아요. 라이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보다도 더 앞서 나간 거를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걸 사실 기획을 해서 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지금은 아직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붙이고, 왜냐면 이게 지금 옴니 채널인 거죠. 지금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대였으니까 오프라인도 붙이고 뭐를 붙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지금 현재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사실은 오프라인 붙이고 이렇게 붙인 게
잘못한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아예 확실하게 내가 라이브 이제 그걸로만 집중을 했더라면 처음 생각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사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네네. 정말 나중에 후회한 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면서 지금 후회를 하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편하게 내가 잘하는 주식 투자만 할 걸.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또 이게 칼 뽑았으면 뭐라도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해서 키우려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플랫폼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제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되시기를 응원하고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시기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가려면 좀 쌀 때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이렇게 열광할 때 들어가지 말고 이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거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저 강아지와 주가 비교한 게 있잖아요. 강아지가 저만큼 멀리 가면은 결국 집에 갈 때 되면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똑같이 주식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뭐 채널에 가서 되겠지만 플랫폼 우리나라도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뭐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뭐 있으면 네이버라든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1,400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줘야 되는 거고 이게 항상 그냥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정 줄 때 차라리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맞는 거, 너무 과열일 때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너무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 고평가가 좀 어느 정도 좁혀지고 또 좁혀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네네. 그때 사야 된다. 네네. 항상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게 싸게 사라. 싸게 해서 안전 마진이 있을 때 사라.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이거 샀을 때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보통 거의 역사적인 저점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사야 내가 오히려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한 그런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주식으로 어떤 수익을 내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레버리지 쓰지 말 것. 레버리지.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남아야 강한 자지 강한 자가 살아남지는 않거든요. 일단 살아남으면은 주식은 어차피 평생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가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써라. 절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써라.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투자 원금이 한 어느 몇 프로 정도?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나이에 따라 더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음 두세 달이면 갚을 수 있는 한 달이면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500만 원이면 레버리지 써도 되는 거죠. 또 뭐 빌려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직장인 상황에 따라서도 뭐 1억까지도 나온다 그러더라도 제가 뭐 1억 연봉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1억 정도로 써도 되는 거죠. 매달 매수 갚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한도 내에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특히 20대. 자기 수입 내에서. 20대, 레버리지 쓸 내가 추천해드리는 사람은 20대, 30대. 그 30대, 그 이상은 이제 40대, 50대부터는 내가 봐서는 수성을 좀 해야 된다. 수성을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40대, 50대는 쓰지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나중에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위험하고, 60대는 아예 주식 자금보다는 이제 딱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자금들을 뭐 최소 20에서 뭐 40% 빼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부동산이든 뭐 20에서 40%는 빼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대, 30대는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써라. 깡통 차버리면, 그때 20대, 30대는 깡통 차도 다시 재기는 할 수 있잖아요. 연봉 한도 내에서? 예, 연봉 한도 내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이제 괜찮은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존리 대표님은 이렇게 돈을 계속 쓰지 말고 아껴서 모아라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가 한 1억을 먼저 벌었어요. 그 1억을 벌고 나서 나는 그 투자금에 찾아 쓰긴 썼지 거기다 더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찾아 쓴 게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1억을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1억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해서 자기가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다면 1년에 그래서 20%씩만 수익이 나면 20%씩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럼 2천만 원씩 해서 복리로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뭐 26%면은 10년이면 10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배가 되니까 그러면 1억이 10억이 되는 거고 그럼 또 10억이 또 10년이면 20년이면 10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억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 같은 경우도 나는 30살 때 이제 1억이 됐으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그쪽에서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거기서 빼쓴 돈이 제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가 뭐 저 같은 경우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도 거기서 빼쓰지 더 이상 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난다. 계속 불어난다. 그래서 1억을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1억을까지 잘 한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좀 인생도 제가 버는 것들도 왜냐하면 사회 경제라는 게 돈을 써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경제도 일으키고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안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즐기고 여가도 즐기고 그래서 젊은 20대 30대들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억까지는 악바리로 모아라. 악바리로 모으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계속 불려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좀 즐기면서 1억까지는 모아서 그다음에는 월급 받아서 어느 정도 놀러도 다니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네. 아까 남들이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 남들이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사지 않고 팔려고 할 때 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 심리는 군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중 심리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빅히트처럼 저게 괜찮다 그러면 막 몇십 조의 네네. 돈이 막 들어오고 네네. 이런 군중 심리를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적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또 주식 격언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군중과 멀리 하라거든요. 군중 심리가 이제 그게 다를 때 항상 상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일단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투자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써요. 3이라는 숫자가 주식시장에도 적산병, 그다음에 파동도 세 개의 파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3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수도 3일 이상 나와서 3일 후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항상 이게 중요하게 쓰일 때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솔직히 걔는 이제 할 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익률도 꽤 났어요. 그러면서 상따가 돼서 거기서도 상따 돼서도 따블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두 번째 이제 카카오를 또 해서 상따를 해서 그래도 한번 재미를 봤는데 세 번째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것도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청약을 해서 받은 거죠. 청약에서만 받았어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받은 사람들이 또 원래 대부분 다 그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아요. 그날 원래 기간단위 공모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다 판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날 팔거나 좀 더 갈 주식이 다 밸류에이션을 봐요. 이 회사가 싼지 아닌지 밸류에이션을 보고 더 길게 끌고 가고 이렇게 대응한단 말이에요. 기간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게 고평가된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고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밸류에이션이었죠. 그리고 이 자금이 내가 알기로는 50조가 여기 몰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조면 상당한 자금이지. 다 몰렸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험도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넣은 걸 알고 있는데 집에 있는 대출 다 받아서 넣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공모에 열풍이 붙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나는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3을 그러니까 불길의 숫자로 보는군요. 그렇죠. 3이 세 번째는 항상 결국은 그 세 번째에 대부분 다 개미들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 상장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정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제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을 사서 상장을 해서 몇백 프로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몇백 프로, 500% 이렇게 수익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만 상장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들도 보면 대주주들이 상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엑시트를 하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좋은 회사는 상장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성장성이 계속 있는 회사는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장성이 멈추거나 엑시트를 위할 때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은 안 쳐다보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왜냐하면 상장하기 위해서 그 모든 총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 회사가. 그 전에 실적도 잘 내기 위해서 1년, 2년치를 다 여기서 몰아서 실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밸류에이션이 최고이거나 성장성이 최고 높을 때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상장하는 주식은 되도록이면은 상장할 때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완전히 비상장에서 좀 알아보고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산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중심리 모두가 다 저거 괜찮을 거야 하고 몰려가는 그 자리는 일단 피해라. 네네, 무조건 피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공모하고 들어오고 그 상장하는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상장한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썩은 물량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이 다 사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슈퍼개미 시작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우리 배진환 대표님의 그 주식 투자자로서의 20년간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수백억 원의 그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마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아마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행동하느냐 못하느냐.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행동만, 이렇게 내가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아까 희열을 가지고 이런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주식을 떨어질 때나, 뭐 오를 때나 항상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투자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